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한국의 주요 일간지 국민일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신문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최고의 언론상을 받으면서 동시에 상당히 심각한 윤리적 비판도 받고 있고요. 그야말로 모순 덩어리 같은 그런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복잡한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국민일보가 단순한 신문사, 언론사라기보다는 그 기저에 있는 종교적 배경, 또 독특한 지배구조, 그리고 실제 저널리즘 활동, 이 세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 언론 지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우선 뿌리부터 좀 봐야겠죠? 1988년, 이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축이 돼서 사랑, 진실, 인간, 이걸 기치로 창간했어요. 시작부터 기독교 정신이 아주 강하게 배어있다는 점이 확실히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4년부터 그 국민문화재단이라는 재단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비영리 형태를 띠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 자문의 영향력이 여전히 자료에 따르면 압도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압도적이다. 네, 지금도 차남인 조민재 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비영리 재단 소유라는 어떤 형식적인 모습하고 가족 경영이라는 실질적인 운영 방식, 이 사이의 괴리가 이 신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편집권 독립이라던가 아니면 경영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그런 독특한 소유 구조가 편집 방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정치적으로는 보통 보수 우파 성향으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또 사안에 따라서는 유연성도 보인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창간 배경인 그 보수 기독교계의 입김, 이게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특히 이제 2024년 10월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같은 이런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일보가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는 당시 국민일보의 어떤 직접적인 보도 내용이나 사설에 대한 정보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직접적인 자료는 없군요. 네. 다만 이제 비슷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 당시 정부 입장을 좀 반영해서 구국적 결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민일보 역시 내란이라는 어떤 비판적인 프레임보다는 정부 쪽의 반국가 세력 척결 논리 이런 걸 좀 더 강조하거나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축소해서 보도했을 가능성, 이걸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추론의 영역이군요. 네, 이것 어디까지나 자료의 한계 안에서의 분석이고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조나 정치 성향에서도 좀 긴장감이 보이는데 그럼 실제 저널리즘 결과물은 어떤가요? 여기서 정말 평가가 확 갈리더라고요. 우선 서울대 SNU 팩트체크 플랫폼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2020년 이태원 코로나 사태 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공고까지 받았다. 이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남성 간 성행위자들이 집단 난교를 벌이는 찐빵,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거는 네, 맞습니다. 그 언론중재위 시정 권고라는 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건 신문의 어떤 종교적인 이념이 저널리즘 윤리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에 정말 큰 흠집이 난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이면에서 국민일보의 이슈앤 탐사팀이 보여주는 그 뛰어난 탐사보도 역량입니다. 탐사보도는 또 잘한다고요? 네. N번방 추적기 보도, 이걸로 2020년에 관훈언론상, 이게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상인데 이걸 받고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어요. 법 개정까지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김한솔 구출작전 관련 단독 인터뷰로 2021년에 또 관훈언론상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문제라든가 시청각장애인 문제, 또 중국 자본의 그 택가리 문제 같은 이런 굵직한 공익보도로 상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내부 문화에도 좀 반영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난 10년간 신입 기자를 뽑을 때 여성 비율이 지원자 수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는 거예요.
한 26% 정도에 불과했다. 여성 지원자는 훨씬 많았는데도요? 네. 그래서 당시 노조하고 여기자회에서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2023년에는 조민재 회장의 딸이 기자로 채용되면서 소위 아빠 찬스 논란, 즉 족불주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아, 회장 딸이 기자로요? 네. 물론 회사 측에서는 공정하게 채용했다고 주장은 했지만 어쨌든 소유주의 자녀가 채용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조직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앞서 말씀드린 그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 문제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겉으로 보이는 저널리즘의 양면성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일보는 분열된 기관, 영어로 하면 a fractured institution 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뛰어난 전문 저널리즘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념이라던가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윤리적인 문제나 내부적인 병폐를 안고 있는 거죠. 네. 이건 단순히 국민일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특정 미션을 가진 조직이 전문성과 현실적인 운영 그리고 내부 권력 구조 사이에서 겪게 되는 어떤 보편적인 긴장 상태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기반으로 한 기관지 혹은 가족 기업이라는 그 정체성하고 전문 언론이라는 정체성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국민일보라는 하나의 언론사를 통해서 신앙, 권력, 그리고 저널리즘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또 충돌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뛰어난 탐사보도의 성과와 동시에 존재하는 윤리적, 구조적 문제들, 정말 양면적이고 어떻게 보면 모순으로 가득 찬 이런 언론사를 당신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언소주 생활 어떠셨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 그리고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